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어른들이 여자는 능력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최고인 세상이라고 말하고 점을 보러 가도 혼자 살면 최고인 사주라고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지만 여자 나이 30이 되어가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 집에서 내 가족과 미래를 꿈꾸고 싶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던 몇 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신랑은 같은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한 신랑은 다부진 체격에 진한 눈썹 때문에 꽤나 듬직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서 신랑이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러고 1년쯤 지났을까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지금 신랑이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신랑은 제 연애사를 알고 있다 보니 첫 만남부터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상사이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신랑과 마주쳐야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등등 연인 이외의 모습으로 신랑을 대하게 될 때가 많아서 신랑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 커피를 한잔하며 갑자기 이직을 하고자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한 지 1년이 지난 무렵이라서 당연히 회사에서의 모습과 퇴근 후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신랑의 이직 이야기는 당혹스럽게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라서 아무래도 급여나 복지 혜택과 같은 부분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좋은 편이었고 남자도 육아휴직이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혼을 준비할 때 이 남자라면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직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설렁하더라고요. 이직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준비해서 더 큰 대기업으로 입사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이 30이 넘어서 신랑 뒷바라지가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신랑이 그래도 이직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서인지 뒤늦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토익도 자주 준비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데이트할 때 카페에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공부하는 것을 보거나 면접을 보러 갈 때 이력서를 뽑아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여행이나 근교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조급해하는 신랑을 보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주 3회 만나던 게 주 2회가 되고 1회가 되고 신랑을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긴 하였는데 큰 위기가 오기 전에 1년 만에 신랑이 이직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군인들이 전역을 할 동안 기다린 여자친구에게 꽃신을 준다고 하는데 저도 마음속에서는 웨딩 슈즈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었으니 기대를 하기에 오버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하지만 저희 신랑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 교육에 이런저런 이름도 기억 못할 수많은 교육들로 이직 준비를 할 때보다 더 바빠지고 심지어는 장거리 연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지역에서 1년 근무 후 원하는 지역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여 웨딩 슈즈가 아닌 정말 고무신을 신는 마음으로 장거리 연애까지 1년을 버텨냈어요. 주말이면 만나서 새로 일을 적응하는 게 힘들다. 요즘 애들이 참 똑똑하다. 이런 푸념만 늘어놓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뭘 하나 생각도 했었지만 바쁘게 일을 하며 지내다 보니 드디어 신랑이 제가 있는 지역으로 다시 배정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신랑이 근무한 지도 1년이 넘었고 저희가 연애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결혼을 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자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외출을 했는데 그날 단풍을 보고 오는 차 안에서 신랑이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워낙 담백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저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직도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모아뒀겠지 싶었는데 결혼을 하려고 서로 재정을 확인한 순간 제 꽃길은 말 그대로 와장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을 하기 전에도 다른 데서 일을 했었고
저와 1년, 그리고 이직해서 1년이면 근무 경력이 몇 년인데 모아둔 돈이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 1억에 신랑 돈 3천만 원을 보태도 결혼을 하려니 적지 않은 대출을 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가 수도권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집을 구하는 비용은 조금 아끼지 않을까 하는. 저희 아버지가 건축업 관련 일을 하시다 보니 집에서 제 결혼과 관련된 부분으로 어느 정도 지원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정작 신랑 집에서는 장남이 결혼을 하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못 해주시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상견례 자리에서도 살얼음판인 기분이었습니다. 상견례를 할 때 서로 양가에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갔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과 혼수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집과 혼수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 시부모님께서 저희 결혼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라 하시면서요. 본인들은 예물 예단도 안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서 그 뒤로 어떻게 밥을 먹고 나왔는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저희 부모님은 시댁에서 작게나마 지원해 주신다고 하며 못 이기는 척 집이라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시댁이 나 몰라라 하니 이야기를 할 명분도 없어지고 저도 나이 많은 며느리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아서 그냥 저희끼리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나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저희 신랑이 얼마 전부터 갑자기 장사 가고 싶다고 떼를 쓰네요. 저희 신랑이 머리는 좋아서 공부든 자격증이든 시험을 잘 붙는데 왜 오래 다니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저보다 일 경력도 짧고 결혼할 때 모아둔 돈도 적었고 결혼도 대부분 제 위주로 준비를 했다 보니 책임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퇴사를 했다고 말을 하고 신랑에게 공무원학원 등록 서류를 보여줬어요. 당연히 길길이 날뛰면 뭐라고 할 줄 알았던 저희 신랑이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더라고요. 공부도 좋은데 한두 달 쉬다가 공부를 시작하라고요. 그러고는 곧장 방으로 가서 잠을 자길래 제가 너무 큰 거짓말을 했나 하는 후회가 조금 되었는데 다음날 신랑이 어제 내가 놀라고 경황이 없다 보니 말을 차근히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해. 당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직장에서 연차도 안 써가며 열심히 생활한 것 알고 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결혼도 하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신이 워낙 진취적인 성향이다 보니 쉬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옆에서 보는 나도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으니 한두 달이라도 쉬고 공부 시작하고 이제 내가 저녁에 일을 하나 더 해서라도 2명 뭐 캐낼 테니 걱정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을 쉬게 되면 본인이 일을 못 그만두고 장사를 시작하기 어려워지니 싫다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신랑이 본인은 저에게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빨리 돌려주려고 더 빨리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장사를 생각하게 되었는데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니 지금은 빨리 할 때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사는 몇 년 뒤에 하려고 마음을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 늘 허허거리면서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고 있어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신랑의 생각을 알고 나니 더 거짓말을 했다가는 신랑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며칠 전 저녁에 소주를 한잔하며 솔직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을 알고 몇 년 동안 한 직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보지 못해서 혹시 가장이라는 책임감이 부족해서 일을 그만두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이러한 거짓말을 생각해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곰 같은 저희 신랑은 또 허허 웃으면서 신랑이 집에서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좀 더 일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때 장사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시작해서 저에게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고 하네요. 참 기다림이 많았던 연애였고 돈 걱정에 시댁 걱정에 걱정이 많았던 결혼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저한테 꽃길 걷게 해주겠다고 순박하게 웃어주는 저희 신랑을 보고 있으니 저 그래도 결혼은 잘한 건 맞겠죠? 여러분도 신랑과 다툼이 있을 때는 꼭 술 한잔하며 대화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세요. 저는 이번 대화로 서로의 마음을 알고 관계도 더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힘든 시기를 버티고 제 나름대로의 극복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차 되는 주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자랐고 집안 환경도 여느 집 다를 것 없이 부모님 밑에서 바르게 크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정말 성실함 하나는 최고인 남편은 고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잃고 여동생 본인이 건사하며 자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정을 아셨을 땐 너 고생하겠다가 아닌 저런 사람이 진국이라며 엄청 좋아하셨죠. 새벽부터 나가 야채 떼와서 돌아다니면서 식당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의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결혼 후에 한 번도 투정이나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런 점이 너무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은 경제 상황이라 아이는 하나만 낳고 싶었던 저였지만 남편의 그런 성실한 모습에 굶어 죽이진 않겠다 싶어 하나 더 만들어 아이는 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동생을 거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낍니다. 매일 전화하고 자주 보고 여동생 결혼하던 날에는 거의 펑펑 울더군요.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으니 그런 마음이 이해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저도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이제 책임감 조금 내려놓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아가씨가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전화 왔습니다. 도저히 못 사겠다고요. 남편 술버릇에 손버릇까지. 남편 눈이 뒤집히더니 시누이 데리고 집으로 왔더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있으니 찾아왔더군요. 데리고 간다고요. 죄송하다면서. 남편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손대면 같이 죽는다고요. 그렇게 마무리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났을까요? 또 못 산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또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뭐든지 저한테 의논했던 사람인데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애착이 강해서 그러겠거니 하며 이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니 정말 힘들더군요. 직업도 없는 데다가 낮에는 나가지도 않으니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뻐만 할 줄 알지 케어는 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케어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죠.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결사반대를 했는데 남편도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눈앞에 둬야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요. 그래서 길게는 안 된다. 그리고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은 같이 좀 했으면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밥 차리고 빨래해주고 청소하고 다 하는 거 보면서도 손 하나 까딱을 안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 말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뭐라도 하려고 하더니 편해지니 그냥 늘어져서 잠만 자고 밥 먹고 그러다가 밤에 나가고 남편 출근 전에 딱 들어오고요. 남편은 늘 피곤해서 세상 모르고 자지만 애들 때문에 잠기 밝은 저는 꼭 깨요.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할 때 새벽에 다니는 것 좀 못하겠음 한다니까 지금 마음 들 곳 없어서 친구들 만나 노는 거라고 좀만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저만 이해해야 하고 저만 참아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간만에 하루 쉬는 날이었고 친구들과 한잔한다며 나갔습니다. 1년에 그런 일 5번 있을까 말까 한 사람이라 저도 그냥 기분 좋게 보내줬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가씨가 술 먹고 들어왔어요. 기분 좋게 취해서는 둘째 아이 들고 비행기를 태워준다며 들고 이리저리. 마음이 불안해서 정말 짜증났어요. 또 어디서 술을 마신 건지 몸에 담배 냄새, 쾌쾌한 냄새들.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둘째 아이 확 뺏어서 술 드셨냐면서 들어가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기분 나빴나 봐요. 조카들 예뻐하는데 뭐 그렇게 쌍심지 켜냐면서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으나 그냥 참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뭐라고 하더군요.
애 뭐 안 좋냐면서요. 그래서 상황 설명하니 되려 제가 이해 안 된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진짜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출근하고 늦지막한 오후에 일어나서 밥 좀 달라는 아가씨를 보니 열통이 터지더군요. 그래서 직접 좀 해먹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밥 퍼서 반찬 꺼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더군요. 그러기에 어려운 게 아니면 직접 하면 되지 왜 저한테 다 해달라 하시냐 하니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 못 해주냐며 오빠는 나가서 개고생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오빠가 부모 없이 자라는 것에 대한 불쌍한 마음 때문에 너무 오냐오냐해서 버르장머리 개념이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가끔 봤었고 얼마 뒤 결혼도 했기에 제가 몰랐던 것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한테 화냈어요.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부양까지 해야 되냐고. 적어도 얹혀서 사는 거면 생활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우리 살림에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끼고 있는데 얼마나 집안이 경제적으로 힘든 줄 알기나 하냐고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해서 갖다 준대요. 참 어이가 없었죠. 다음날 직접 말했어요. 아가씨 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에 있으면 너무 무료하고 우울한 생각만 나니까 밖에서 일하면서 활기도 좀 얻고 하라고요. 그랬더니 눈치는 빠른지 생활비 안 줬다고 눈치 주는 거냐 하더군요. 그랬더니 알아볼게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밤에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들어오고요. 남편이 왜 자꾸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냐고 추궁하니 노래방 도우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활비 안 준다고 눈치 줘서요.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기 애한테 왜 닥달을 해서 이상한 것까지 하게 만드냐고요. 지금 이혼하고 심적으로 힘든데 꼭 그래야겠냐고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었거든요. 그냥 너희 둘이 살아라 하고 애들이고 뭐고 그냥 집 쌌어요. 뭐 하는 거냐고 뜯어 말리는 거 단호하게 뿌리치고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친정도 멀고 가진 돈도 얼마 없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평생 이러고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찜질방에 가서 잤어요. 계속 오는 전화는 꺼버렸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 애들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날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이혼할 것처럼 나가더니 벌써 오셨네 하고 비꼬더군요.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남편과도 같이 안 자고 애들 방 만들어 놓은 곳에서 애들이랑 같이 자고요. 그렇게 며칠 지내다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해하고 살아야지. 늘 저렇게 일만 하는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 봐서 저녁 맛있게 차렸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늘 좀 늦는다고요. 밥 먼저 먹으라고. 김 빠졌지만 내일 먹으면 되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아가씨랑 같이 들어오더군요. 고기 냄새 풍기면서요. 뭐하고 왔냐니까 밖에서 우연히 만나서 저녁 먹고 들어왔대요. 진짜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사람도 아니고 너희들만 애틋하고 너희들만 가족이냐고요. 정말 눈이 뒤집혀서 이번에는 애들 데리고 나와버렸죠. 어차피 아직 학교 가는 애들도 아니고 큰애 유치원에는 그냥 사정 생겼다 하면 되니까요. 계속 잡는 거 소리 꽥꽥 지르니 동네 사람들한테 창피한지 그냥 놔주더라고요. 그 길로 친정 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아빠 엄마 그 사람 편들더군요.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 부모 없이 컸는데 가족애까지 깊다면서요. 화나서 나는 가족 아니냐며 소리를 쳤어요. 애들한테는 미안했어요. 뭐가 뭔지도 잘 모를 텐데 자꾸 화내는 엄마 모습 보이기가 미안했죠. 다음날 바로 남편이 찾아왔어요. 미안하다고 제발 집에 가자 하는 거 절대 싫다고 했죠. 아가씨가 사과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뭔가가 없으면 당신이랑 못 산다고요. 그리고 여태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서운했던 거 다 말했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니. 그러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솔직히 겁났습니다. 진짜 처자식 버리고 여동생이랑 둘이 사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이틀인가 지났을 때 아가씨와 함께 찾아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자리 좀 비켜주실 수 있냐고 정중히 묻더니 아가씨랑 둘이 사과하더군요. 미안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할 거고 생활비도 낼 거고 좀 자리 잡힌다 싶으면 꼭 나가겠다고요. 없는 살림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와중에 어찌어찌 까먹은 돈이 좀 있어 당장은 여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집안 살림에 대한 것들 약속하고 남편도 더 신경 쓰겠다 약속하고 그렇게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 복수가 성공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에 밥이나 설거지 담당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표정 눈에 훤히 보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요. 낮에는 자기가 원래 했던 미용하고 있어요. 나이 먹고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자기 샵 차릴 거라고 하더니 이제 좀 현실을 알고 취직해서 돈 벌고 있어요. 남편도 너무 오냐오냐 했더니 결국 좋아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제 조금 알았는지 엄하게 하려고 하고요. 뭐 물론 완전 변한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아가씨랑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않냐고 엄청 저를 걱정하고 불쌍해해요. 전 그래도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자기 일 열심히 하며 한눈은커녕 여자는 나밖에 없다고 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리고 내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별게 아니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저보다 2분 늦게 태어난 쌍둥이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쌍둥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비교라는 걸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붙어있는 데다가 성까지 같은 성이면 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희 쌍둥이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외모만 닮았을 뿐 성격이나 성향은 전 방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공부도 제법 잘했고 부모님 선생님 말 잘 듣는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제 동생은 달랐어요. 공부는 진작에 놓아버렸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 바빴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와 동생을 허구한 날 비교하셨어요. 부모님의 잔소리는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학원이다 자습이다 항상 바빴고 동생은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빴거든요. 시험 성적은 뭐 말할 것도 없었고요. 어쨌든 평생을 비교당하며 살았고 그런 부모님의 비교 때문이었는지 나이가 들수록 동생은 더더욱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성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흔히 말하는 질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까지 하고 돌아다녔죠. 학교 앞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훔친다든지 중학생 아이들의 돈을 뺏는다든지 그런 나쁜 짓이요. 저는 동생은 잘 이끌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동생은 저를 투명인가 취급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말을 걸면 친구들 다 보는 앞에서 절 무시했고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동생인데 어쩌겠어요. 제가 참아야죠. 동생이 어긋날수록 저는 더더욱 공부에 매달렸어요. 저라도 잘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대학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도 대학을 가긴 갔어요.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대학이었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서 집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었고 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동생은 부모님에게 자취를 하고 싶다고 방을 얻어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동생의 평소 행실을 알았기에 절대 자취는 안 된다고 하셨고 그 근처 사는 친척집에서 지내라고 하셨죠. 동생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울고 뗐었지만 결국 친척네 집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동생과 떨어져 지내면서 저희 집도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처럼 동생을 신경 안 써도 되니 마음이 더 편했고 공부도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간간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동생은 친척집에서는 어색해서 그런지 조용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때도 서울에 안 올라오고 그곳에 계속 있을 만큼 희한하게 그곳을 좋아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그래도 얘가 철이 들었나 보다 생각했죠.
그리고 동생은 저보다 대학을 먼저 졸업하게 됐고 동생은 대학 교수 추천으로 대학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취업 소식을 듣고 저와 부모님은 주말에 동생을 축하해주러 내려갔고 오랜만에 만난 동생은 어딘가 성숙해져 있었어요. 정말 철이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저희 식구끼리 웃으며 식사한 건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계속 지방에서 지내게 됐고 회사를 어느 정도 다니다가 친척집에서 나와서 자취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도 동생의 달라진 모습에 지원을 해주셨고 동생은 본인이 모은 돈을 보태서 혼자 살기 좋은 원룸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대학 공부를 마쳤고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원에까지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취업을 하게 됐죠.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 부모님은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전 첫 연애를 하게 됐어요. 전 평생 공부만 하고 살아서 남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하다가 알게 된 회사 거래처 대리님이 저에게 끊임없이 대시를 하셨고 저는 대리님의 대시에 마음이 이끌려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동안 연애라는 걸 모르고 공부만 하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니 늦게 외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처음 하는 연애가 참 달콤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계속 저에게 이제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하면서 선을 보라고 강요하셨죠. 제가 연애하고 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저는 선 말고 연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며 거절했지만 부모님은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선을 봐보라고 계속 강요를 하셨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꾸 선보기를 강요하시니까 결국 저는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털어놨고 부모님은 남자의 집안, 직업, 나이 등등을 꼬치꼬치 캐물으며 호구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듣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자친구와 부모님의 만남은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고 저에게 은연중에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추시더군요. 당장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인정해주는 남자라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조금 넘게 교제 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 싶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문대, 대기업 입사,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남편.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반년이 지났을 때쯤부터 조금씩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가정적이던 남편은 갑자기 출장이 잦아졌고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는 남편이 괜히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부서를 옮기게 돼서 남편 회사와 맞닿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자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내내 찜찜한 기분이 들었고 그래서 하루는 출장을 간다는 남편을 몰래 미행했어요.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싸서 급하게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고 저는 남편 몰래 연차를 쓰고 남편의 뒤를 밟았죠. 한참을 달려가서 남편이 간 곳은 한 지방에 있는 동네였어요. 남편은 익숙한 듯 주차를 하고 어떤 빌라 건물로 올라가더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 짐을 내려놓고 남편이 나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생이었어요. 두 사람은 꽤 다정해 보이더군요. 저보다도 더 부부 같아 보일 정도의 다정함이었고 두 사람은 제가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뽀뽀를 하고 껴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렸고 넋을 놓고 보고 있다가 차에서 내려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오히려 동생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때 동생의 눈빛은 마치 학창시절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뭐하는 짓들이냐고 따져 물었고 제가 소리 지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낯이 두꺼운 사람은 아니다 보니 그런 상황이 참 힘들었는데 동생이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셋은 동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동생이 사는 집에는 처음 가보는 거였는데 들어가 보니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마치 그곳은 저에게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라고 믿고 싶을 만큼 저에게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빨래 건조대엔 남편의 속옷과 옷이 널려 있었고 여기저기 남편과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죠. 저는 그걸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동생은 그런 저를 보고 또 한 번 코웃음을 치더니 이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하는 날 동생과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후로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 선물 등을 할 때 동생의 조언을 얻기 위해 저 몰래 번호를 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그 핑계로 연락을 계속하게 됐고 점점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와 결혼 전 결혼을 엎을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강행했다고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두 사람은 억지로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남편은 결국 출장을 핑계로 동생을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위험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저보고 남편과 이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냐며 따져 물었고 부모님이 아시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차피 부모님은 너만 있으면 될 거야. 나는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뭔 상관이시겠니? 그리고 그렇게 부모에게서 일찍부터 버림받듯 자라온 내가 남자만큼 원하는 남자 가져도 되는 거 아니니? 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생은 이야기를 해나가더군요. 그 내용은 평생 받았던 서름을 저에게 울면서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을 동생은 가슴 깊이 새겨온 듯 하더군요. 그런 동생이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정상적이고 있을 수 있는 관계는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이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집안과 집안이 얽혀 있는데 둘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냐고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정말 아주 확고하더군요. 더 이상은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낀 저는 그 길로 나와서 서울 부모님 집으로 향했고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저희 집은 완전 쑥대밭이 됐죠. 너무 화가 나신 아버지는 남편과 동생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둘이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 사람과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죽을 때까지요.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쉽게 이혼해 주었는지 누군가는 묻더군요. 제가 그 비정상적인 관계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 동생이라 그랬을까요? 피도 안 섞인 그 남자야 뭔 짓을 당하고 무슨 소리를 듣건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아온 제 정이 동생에게는 악하게 못하겠더군요. 피를 말려가며 괴롭혀준다 한들 제가 편해지지도 않았을 것 같고요. 이혼하게 된 후로 들려온 이야기는 남편이었던 그 남자와 동생은 결국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과 연을 끊었고 부모님 역시 저와 같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순탄할 줄만 알았던 제 인생이 순식간에 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한국에서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았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마음 아파하셨지만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해외 지사 발령을 신청했고 현재는 그곳에서 모든 걸 잊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글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어쩌면 조금은 나아졌다는 뜻이겠죠. 새롭게 흘러가고 있는 제 인생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름 부유한 집 외동딸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도 듬뿍 받고 부족함 없이 자란 여자입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제 성격은 요즘 흔히 말하는 인싸였어요. 그래서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고 어느 한 명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친구들 중에 저와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효선이었어요. 효선이와 저는 단짝 친구였죠. 효선이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짝꿍이 되면서 알게 됐고 그 후로 3학년 때까지 운 좋게 같은 반이 되어서 정말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이 엇갈려서 다른 반이 됐고 효선이는 그날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저와 떨어지기 싫다면서요. 그리고 다른 친구를 사귀며 자기를 버릴 거 아니냐며 이상한 말도 했죠. 저는 친구끼리 버리고 말고 하는 게 어딨냐면서 다른 반이 되어도 너랑 제일 친하고 너랑 놀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래줬고 그제서야 효선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효선이는 새학기가 시작되고 매일 쉬는 시간마다 저희 반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효선이는 효선이네 반 친구들보다 저희 반 친구들이랑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과 친해져도 저도 어쨌든 가장 친구는 효선이었습니다. 항상 등하교를 함께 했고 엄마가 보내주시는 학원들을 효선이도 함께 다녔기 때문에 가족보다 더 오래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중학생이 되었고 저희는 같은 학교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저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엄마를 졸라 학생용 화장품이나 예쁜 언니들이 입는 옷, 가방을 따라 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런 제가 예뻤는지 어느 순간부터 효선이는 제가 사는 화장품, 가방, 옷 등을 따라 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워낙 유명한 것들이었고 저 혼자만의 소유가 아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냥 해맑게 우정 아이템이 많아졌다고 웃었죠. 초등학생 시절처럼 효선이는 저 때문에 우는 일은 없었지만 저희는 초등학생 때처럼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시절이 지나고 저희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역시나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붙어있을 수 있어서 좋아했었죠.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후 동아리 홍보를 하러 저희 반에 온 한 학년 위인 선배 오빠를 보고 저는 첫눈에 반했어요. 저와 효선이는 공부를 위해 별로 활동하지 않는 동아리에 들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배 오빠가 홍보했던 동아리는 연극부였습니다. 저는 순간 고민을 했지만 선배 오빠가 홍보하는 도중 저와 눈이 마주치면서 너는 예뻐서 배우하기 딱 좋겠다. 꼭 와. 하는 말에 연극부에 들기로 결심했죠. 선배 오빠가 나간 뒤 저는 효선이에게 연극부에 들어가야겠다고 말했고 효선이는 연극부는 활동을 많이 해야 해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다른 동아리에 들자고 했지만 저는 나 저 선배한테 반한 것 같아. 너무 멋져. 연극부 들래? 라고 했고 효선이는 나는 연극부에 들 테니 너는 다른 동아리에 들으라고 했지만 결국 효선이는 저와 함께 연극부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효선이와 동아리 활동도 함께 하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첫 연극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주인공을 맡게 되었고 효선이는 여주인공의 친구 역을 맡게 되었어요. 대본 연습부터 연기 연습 등등 선배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연극 연습을 하게 되면서 동아리실에 있게 된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배와 저는 가까워졌고 몇 달 뒤에 선배가 저에게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저는 너무 좋아서 저도 사실 선배를 좋아한다고 얘기했고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효선이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효선이는 너무 잘됐다고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선배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효선이와 저, 선배 셋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끔이라도 선배와 단둘이 등하교를 하고 싶었지만 효선이에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소가리를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그날은 선배와 효선이 저, 셋이 함께 등교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고 제가 조금 늦어서 빠르게 뛰어갔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건 두 사람이 뽀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바로 뛰어가서 둘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두 사람은 제 소리에 놀라서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두 사람과 말을 섞기도 싫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효선이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효선이가 그러더군요.
선배가 저랑 사귀기 전부터 계속 자기한테 작업을 걸었고, 저랑 사귄다고 해서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제가 선배를 너무 좋아해서 말을 못했다고요. 그리고 사귀면서도 효선이한테 계속 작업을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는 효선이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날 뽀뽀도 선배가 먼저 강제적으로 했다고 하며 효선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전 효선이의 말을 듣고 당장 선배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선배는 얘기 좀 하자고 했지만 저는 선배의 말은 듣기 싫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배와 대화하는 것조차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와 효선이는 동아리를 탈퇴했고, 선배가 졸업할 때까지 선배를 피해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전 대학에 한 번에 합격했지만 효선이는 대학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효선이는 대학도 저와 같은 대학, 같은 과에 가길 원했고 재수를 결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런 효선이가 고맙다기보다는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효선이는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하고 효선이는 공부를 하면서 예전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다른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죠. 그래도 저와 효선이는 매일매일 연락은 주고받았고 시간이 맞으면 자주 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효선이는 결국 다음 해에 저희 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다니는 학교로 오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렇게 효선이가 학교에 입학한 뒤로 저는 대학 가서 사귄 친구들과 조금씩 멀어지게 됐고 결국 다시 효선이와 둘이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복학생 오빠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애도 고등학생 때처럼 효선이와 셋이 다니게 됐는데 저는 이제 다 성인인데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니다 싶었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효선이에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대학 친구들과 술을 마실 기회가 생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효선이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효선이가 저와 대학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제가 하지도 않은 대학 친구들 험담을 사실인 양 대학 친구들에게 얘기해서 대학 친구들은 저에게 실망해서 저랑 멀어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대학 친구들은 저를 정말 이상한 애라고 생각을 해서 거리를 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 친구 중 한 명이 우연히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와 동창생이었고 제 얘기를 듣더니 학창시절 내내 효선이가 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다른 애들에게 하고 다녔고 아직도 둘이 그러고 다니냐고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친구들의 말이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준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선배에게도 먼저 추파를 던진 게 효선이었고 그 선배에게도 제 험담을 하면서 저희를 갈라놓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사실을 다른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고 어떻게 효선이가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건지 정말 믿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얘기를 듣자마자 지금 남자친구가 걱정이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효선이와 함께 있다고 하더군요. 왠지 촉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장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고 셋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전부 사실이냐고 효선이에게 물으며 다그쳤고 효선이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제가 계속해서 화를 내니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효선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집안도 부유해서 잘난 제가 너무 부러웠고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걸 따라하고 싶었고 다 뺏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 친구들을 빼앗고 싶었고 남자친구를 사귀면 그 남자도 뺏고 싶었다고 했죠. 자기가 가지지 못하면 저도 못 가지게 하려고 떼어놓기라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도 제 남자친구를 뺏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군요. 듣는 내내 어찌나 어이가 없고 무섭던지요. 그리고 저는 평생을 믿었던 친구의 속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앞에 있던 물잔을 들고 그대로 효선이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제 남자친구는 저를 말리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아니,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자친구가 아닌 효선이의 편을 들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니네 둘이 잘해보라고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와 효선이를 모두 차단시켰고 전 학교에서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자퇴를 생각했지만 제가 자퇴를 하기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런 억울함을 저만 알고 살 순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 저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대학교에는 게시판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들어간 학교를 제가 자퇴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럼 효선이가 나가야 한다는 건데 학교 게시판이라면 워낙에 파급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효선이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내용을 써서 올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미 저와 효선이의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효선이 이야기 아니냐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도 일은 서서히 진행이 되더군요. 그렇게 학교의 얼굴과 이름, 그동안의 만행들이 다 알려지게 되었고 타 학교에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알려졌다고 하더군요. 그걸 견디다 못해 효선이는 결국 자퇴를 했고요. 이런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햇수로 몇 년인가요 대체? 저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을 하고 사람을 못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알아차리게 돼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랬으면 너무 끔찍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저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취직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세요. 나를 가장 시기 질투하고 안 되길 바라는 사람은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